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생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외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만큼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향수병처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리울 때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결혼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럽고 힘들고 또 작아졌었던 때였거든요. 가족을 만들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그 결혼은 저를 세상 누구보다 외롭게 하고 서럽게 만들었었죠.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둘이서 살았어요. 엄마와는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은 저에게 참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을 때 저도 따라 죽고 싶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말처럼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몇 년 정도 하다가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한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꾸역꾸역 살아가면서도 행복함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집에 오고 혼자 텅 빈 집에서 밥 해 먹고 TV를 보거나 간간히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쯤 아는 선배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술집이 장사가 잘 돼서 돈도 잘 버는 데다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5살 정도가 많았고요. 한창 마음이 외롭던 때라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성격에 끌렸습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그 남자는 선배의 말처럼 호탕하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제가 참하고 여성스러워서 마음에 든다며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그 후로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는 노는 거 좋아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건 저와 비슷했어요. 저도 가족에 대한 결핍이 크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급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예비 시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부모도 없고 하는 일도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부분은 결혼 후 제가 잘 하면서 메꿔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제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담당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저도 재취업은 하지 않고 주부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잘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저에게 주는 생활비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 없이 둘만 산다고 해도 요즘 같은 물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있는데 생활비로 남편은 저에게 50만 원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 돈에서 식비로 3, 4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 돈 한 푼이 아쉽게 써야 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제가 살림을 산 방법은요. 식자재 매장에서 외국산 도매 삼겹살 큰 거 덩이로 사서 냉동을 해둔 다음 필요할 때마다 쓰고요. 대파, 양파, 감자, 계란, 다진 마늘 등 전부 대량으로 싸게 사서 냉동시켜두고 요리할 때마다 해동시켜 썼습니다. 과일은 주로 집 앞 슈퍼에서 저녁에 세일 딱지가 붙으면 샀는데 다 해서 달에 3만 원 이상은 안 쓰려고 했고요. 생필품은 남편한테 일일이 말해서 남편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화장지 하나를 사려고 해도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 아이디로 사야 했죠. 생활비로 받는 돈이 너무 적은 데다 여윳돈이 없으니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취미생활도 힘들고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은 결혼 준비하면서 쓴 게 많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여의치는 않았거든요. 생활비가 너무 작아서 남편에게 좀 늘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엄청 사치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애도 없는데 50으로 왜 생활이 안 되냐고 도리어 묻더군요. 자기는 취미생활로 돈도 펑펑 쓰고 친구들이랑 비싼 밥도 잘도 먹으러 가면서요. 솔직히 남편 하루 나가서 친구들이랑 기분 낸다고 쓰는 돈만 해도 제 한 달 생활비에 버금갈 겁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는 잘도 썼어요. 가끔 자기 기분 좋으면 제 옷이나 필요한 거 사주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저는 여윳돈 하나도 없고 생활비조차도 발 동동하면서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요. 카드 명세서를 매번 시부모님이 확인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 더 쓰게 되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혼까지 내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이 돈으로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살림이고 뭐고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다. 살림 가르쳐줄 친정엄마도 없으니.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집안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제가 부모가 없고 보고 큰 게 없다는 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애초에 그 집에 제 편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든든하고 듬직해 보였던 남편은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시기 일쑤였고 저는 그 때문에 집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강박까지 생기게 되었죠. 정말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쓸고 닦고 먼지 하나 없이 관리했습니다. 부모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나중에서야 그분들이 왜 탐탁지도 않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건지 알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만만했던 거죠.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기. 소위 제가 기댈 구석이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진하고 바보같이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버티며 살았던 거고요. 저는 돈 안 들어가는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왼종일 집안일하고 얼마 안 되는 생활비 가지고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살림 다 해주는 그런 노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토록 참고 살았는지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저도 집안에서 매일 같은 생활만 하다 보니 사고회로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해서 다시 혼자가 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때쯤 저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매처럼 가깝고 친한 친구인데
먼 지역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못 보다가 다시 제가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서 저도 속에 묵혀두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다 털어놓게 되었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생활비 50으로 한 달을 산다고? 요즘 같은 물가에 그게 가능해? 이래저래 살다 보니 되네. 그럼 너 옷 사거나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건? 꿈도 못 꾸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망설이다가 못 먹을 때 많은데 뭐. 친구는 진심으로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연락할 땐 그런 말을 안 해서 이렇게 사는지 몰랐어, 연수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종종 해. 근데 모르겠어. 이제 직장도 없고 이혼녀 딱지까지 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내가 그렇다고 돌아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듣기에 그 사람들이 너 착취하는 것 같아. 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건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나올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몸과 마음 모두 뭔가 의지를 상실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제가 결정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필품을 살 게 있어서 남편 폰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갔을 때였어요. 웬 여자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나 심심해. 뭐해? 그때는 늦은 밤이었고 남편은 이미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대화창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화들을 통해 남편에게 따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분노케 한 건 그 여자에게 송금한 내역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 던져주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치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던 남편. 하지만 그 내연녀에겐 수시로 제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보내주고 고가의 선물도 잘도 줬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기분이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보다 바보 같은 저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했으면 이렇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몇 시간이나 울었어요. 바람을 핀 사실보다 바보 천치 취급당하면서 산 게 너무 억울해서요. 다음 날 남편은 일찍 나가고 저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멍하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또 시부모님이 집에 불쑥 오셨어요. 손에는 카드 명세서를 들고요. 연수야, 너 이거 봐. 저번 달에 10만 원이나 더 썼더라. 저보고 10만 원 더 썼다고 오자마자 따지더라고요. 그 10만 원요. 두세 달에 한 번 사는 쌀 사고 남편이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고 해서 사놓고 영양제 하나 같이 산 돈입니다. 다 필요해서 산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오자마자 저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 지긋지긋한 겁니다.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어머님. 그중 저한테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자 어머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네 하고 마는데 그날은 저도 날석에 반응했으니까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네, 따지는 거 맞아요. 생활비 10만 원 더 썼다고 저한테 왜 뭐라고 하세요? 그거 결국 어머님 아들 먹고 사는데 다 쓴 거잖아요. 뭐야? 얘 말하는 것 봐. 누가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상혁 씨는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따위로 하고 살아요? 뭐? 뭐라고? 쟤 뭐라는 거야? 옆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버님까지 발딱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어제 찍어둔 남편과 내연녀의 카톡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상혁 씨 바람 피워요. 내용 보니까 가게 여직원 같은데 저랑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바람 피우기 시작한 것 같던데요. 저한테 한 달 생활비 50 쓰라고 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집세 내라고 100만 원, 용돈 쓰라고 30 보내줬던데요. 가방 선물에 머리하라고 20만 원도 따로 보내줬고요. 이 여자한테 이번 한 달 안에 쓴 것만 200이 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살림하라고 50 던져주고요. 근데 저더러 거기서 고작 10만 원 더 썼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사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 하더라고요. 남편 폰 뒤져보고 잘하는 짓이다. 상혁이가 너 이러는 거 아니? 어머님, 폰 본 게 중요해요? 어머님 아들을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오죽 못나고 찌질해 보이면 얘가 이럴까? 제가 못나고 찌질해 보여서 상혁 씨가 바람을 핀다고요? 그래, 너 뭐 볼 거 있어? 인물이 좋기래, 직업이 있기래, 집안이 좋기래.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다른 여자들 하듯이 잡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네. 어이가 없다 진짜.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한 척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으셨나 봅니다. 그 태도는 마치 말 잘 듣던 개가 한번 짖었다고 몽둥이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혁 씨 아내이자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살림해주고 상혁 씨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네 처지를? 안 그러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너를 뭐하러 허락했겠니? 우리 상혁이 정도면 너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적당히 데리고 살기 좋고 군소리 없을 것 같아서 허락했다. 왜? 솔직히 네가 부모가 있니? 뭐가 있니? 이렇게 해봤자 너 돌아갈 때나 있어? 면전에서 어머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버님도 그 말에 수긍하듯 싸늘하게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겉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 비슷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저 남편과 시부모들에게 저는 적은 돈으로 굴리기 쉬운 만만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으로 무작정 달려간 저는 친구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친구도 한참이나 울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친구한테 폐를 끼쳐서라도 그 집에선 나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선 이혼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날부터 집안일은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음식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바람핀 거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더 난리치더라고요.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고 밥도 안 차려주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면서요. 저는 싹 무시했습니다. 이혼은 할 거지만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집도 치우고 카드로 비싼 한우도 샀습니다.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시부모와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대낮이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어서 다시 들어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을 대동하고 나타난 거였죠. 제가 소고기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거 봐라. 너 없을 땐 저렇게 잘 차려서 처먹고 지내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50만 원밖에 안 줬으면서 제가 어떻게 잘 차려서 처먹겠나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일단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김현수, 너 얘기 좀 해. 뭔 얘기? 남편은 이혼 서류를 탁 내려놓더라고요. 좋아. 내가 앞으로 생활비 100 준다. 대신 내 사생활에 터치하지 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지내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해. 너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남편 비웃고 어머님도 조롱하더군요. 꼴의 자존심은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어도 저 계속 살 생각 없거든요. 그럼 이혼하던가. 솔직히 네가 뭐가 있어서 혼자 살 건데. 이혼하면 네 손해지. 저는 남편과 시부모의 얼굴을 봤습니다. 셋의 얼굴을 보는데 저런 인간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못돼 처먹은 것들. 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 제 말에 어머님이 불에라도 데인 듯 벌떡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미친 거네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고프고 필요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딴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라고요. 뭐가 어째?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그 말에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갈기셨어요. 저는 너무 아프고 눈물까지 나서 이판사판으로 나도 똑같이 할까 했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건 또 누구야? 저는 잽싸게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놀란 얼굴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이모와 이모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모, 연수야, 너 괜찮아? 집 앞에 오니까 큰 소리 나던데.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울었고 이모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잠깐만, 너 맞았니?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이모는 눈이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안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안이 벙벙하게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 이모가 누군지 생각이 난 듯 했습니다. 혹시 연수 제 이모? 당신이 내 조카 때렸어? 이모의 말에 시모는 코웃음 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때렸어요. 며느리가 하도 싸가지 없이 굴길래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 같은 소리 하네. 이모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모의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시모는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놀라서 저희 이모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이모부가 붙잡으셨고요. 내가 듣고 기가 막혀서 미국에서 날아왔다. 생활비 50 던져주고 애 쥐잡듯이 잡고 강서방 너는 바람까지 쳐폈다며? 이모는 이번에는 저희 남편에게 가더니 싸대기를 연달아 2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버님도 어디 남의 아들을 때리냐며 난리치는데 이모부가 막았습니다. 저희 이모부 과거에 유도 선수셔서 덩치가 엄청 크고 힘도 세시거든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 하시고요. 뭐 이런 잡것들이 다 있어. 니네가 뭔데 내 조카를 때려? 미쳤어요? 당신 경찰 신고할 거야. 해. 얼마든지. 이모는 폰을 꺼내더니 시모 얼굴에 막 들이밀더라고요. 지금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도 너네한테 할 수 있는 고소 다 할 거야. 어디 해봐. 이모는 쩌렁쩌렁 외쳤고 그 모습에 시모도 시부도 아무 말 못하고 벙찌더군요. 이모가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시거든요. 이모의 성난 고함에 남편마저도 눈치만 보고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친정이 없고 부모가 없고 뭐 어째? 우리 연수가 왜 친정이 없어? 그리고 친정 없으면 이따위로 굴어도 돼? 이봐요 연수 시어머니. 뭐 어른으로서 야단? 어른 같은 소리 하네. 나이 처먹었다고 어른이야? 쳐 죽일 것들. 고소하고 싶으면 해. 나도 이제부터 우리 연수 데리고 너네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연수 친정? 내가 바로 친정이야.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보자. 알았어? 이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저에게 오셨습니다. 연수야, 너 짐 싸서 나와. 우리랑 가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행동에 저 역시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이모의 말대로 했어요. 급하게 짐을 대충 싸서 나왔고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그 난리를 피던 시부모와 남편은 서슬퍼런 저희 이모 앞에선 암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모부가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고 저희는 같이 나왔어요.
이모는 나오기 직전까지도 씹어먹을 듯이 그 인간들 노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와 이모부가 지내는 렌트하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기로 한 손님은 미국에 사는 저의 친이모였어요. 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오셔서 저보고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이모 집에서 지내자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외국으로 가고 싶지도 않은 데다 이모께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잘 지내느냐 연락하셨는데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했어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 먼 나라에 사시는데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친구 집에서 하소연하면서 이모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모에게 부탁해보라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친구가 제 폰에서 저희 이모 연락처 찾아내서 몰래 연락을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연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이모가 한국 와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고 저는 이모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물론 이모보다 시부모와 남편이 먼저 왔지만요. 이모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잘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잖아, 이거 사. 이모 걱정할까 봐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면 어떡해? 나중에 죽어서 너네 엄마를 어떻게 보니 내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것들이 나쁜 것들인데. 불쌍한 우리 연수 착해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것들 가만 안 둔다. 이모는 제가 뺨 맞은 거 사진 찍고 그 길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둔 불륜 증거와 더불어 사랑까지 붙여서 남편 불륜 증거를 더 모았고 그걸로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내연 상대의 여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제가 결혼해서 준비해간 것들에 대한 재산 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이모가 다 알아서 해주셨고 저는 이모네 집에서 푹 쉬게 되었어요. 도중에 상간소송 취하하고 합의하자고도 시부모가 연락 왔는데 이모는 싹 무시하고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부는 일 때문에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이모는 저와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시켜주시고 맛집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랑 같이 다닐 때도 생각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게 가족인데 라는 생각을 새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는 소송 끝나는 대로 같이 미국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하는 사업체에서 일하자면서요. 전에 가자고 하셨을 때 한국을 떠난다는 게 무섭고 싫었는데 이제는 이모를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에서의 일을 잊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저의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앞두고 그 전에 이모는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마무리를 하고 이모 따라서 갈 준비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에게 연락해줬던 친구도 자주 만났고요. 친구는 제가 너무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 같아 섭섭하지만 어디서든 저만 행복하면 바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은인인 친구예요. 저는 준비를 마치고 이모가 지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모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어 문제도 그렇고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었지만 워낙 결혼 생활이 팍팍했던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저를 딸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외로움을 품고 살지 말라고요. 그 말을 해주시는 이모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저희 엄마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저를 위해 이모에게 연락해줬던 친구까지. 저를 위해주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엄한 데서 제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저를 위해주는 가족과 함께 저를 생각하고 돌보며 살 수 있게 되어 참 좋고 기쁘네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도 또 저를 위해 엄마를 해주시겠다고 한 이모를 위해서도 꿋꿋하고 열심히 보란듯이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